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고전평론가라고 하는 직함을 스스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열하일기, 동의보감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우리 고전을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널리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펴내신 분이시죠. 우리나라 인문학 고전 읽기 열풍이 있습니다만 아마 동양 고전 읽기 열풍은 이분이 만들어내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고미숙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이분이 요즘 힘주어 말씀하시는 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라 이거 아닙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백수로 놀고 먹으며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해봤습니다. 고미숙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미숙 작가께서 백수로 놀고 먹으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꼭 놀고 먹는 것만은 아니죠? 그 노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놀이하고 공부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게 사실 백수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거랑 또 공부하는 게 구별되지 않는 거. 네. 삼위일체를 하는 거죠. 노는 게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게 또 밥벌이 이렇게. 또 공부하다 보면 밥벌이가 생기고 어디 정규직 직장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 삶을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신 거죠? 지금 거의 한 17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박사학위 받고 이제 교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교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소속이 없이 그냥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박사학위는 전공을 뭘로 해서 하셨죠? 한국 고전 문학의 이제 고전 시가 분야로 이제 박사학위는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고전 평론가란 직함을 내가 만들었다. 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확실하니까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그 고전 평론가란 직함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교수가 안 되고 이제 기류에 나와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밥벌이도 중요한데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아주 작은 규모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같이 공부할 공동체. 그런 이제 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밥 먹고 산책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이제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밥벌이를 하려면 글을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때 마침 이제 열하일기를 만나서 열하일기를 이제 리라이팅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평생 고전평론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직업을 만들었죠. 저는 이미 있었던 직함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없었습니까? 네. 정치평론가, 예술평론, 문학평론은 있는데 음악평론, 영화평론. 네. 고전은 주로 이제 고전학자, 고전 연구자 이렇게 이름이 붙고 이 고전평론이라는 건 고전에 있는 이제 지혜나 어떤 삶의 비전을 현대인에게 이렇게 바로 아주 즉각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매니저 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는 연결을 안 했었죠. 네. 그럼 그 이전에 동양 고전을 우리들한테 소개한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렇죠. 학자죠. 학자. 그랬습니까? 고전을 이제 학문적으로 하시고 그걸 좀 이제 대중적으로 쉽게 이제 풀이를 해준다. 이런 건데 이제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아예 출발부터가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고전에서 바로 길어 올리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바꾼 거죠. 열하일기를 만나서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만났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열알기를 막 공부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리고 원래 전공하셨던 것도 아니고? 아니고, 예,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18세기 연암 박지원이 활동했던 시대를 공부해도 열알기를 다 읽는 코스가 없어요. 그래요? 열알기를 그냥 단편. 그리고 교과서도 그냥 한 줄, 두 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알기가 어떤 텍스트인지를 전혀 상상도 못한 채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박사 학위를 받은 분도 더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분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사철 그리고 시가, 산문 이제 장르별로 쭉 나눠지니까 열알기는 장르적으로 기행문인데 기행문. 기행문이라는 전공은 없죠. 아, 그리고 이 안에 너무 많은 이제 글쓰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중년 백수가 돼서 이제 지식인 공동체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고 또 서양 사회과학, 서양 철학, 이제 뇌과학 이런 거를 그냥 정말 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제 열하일기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난 거죠. 예. 근데 이미 이제 공부나 지식에 대한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열하일기 전체를 보고 이제 엄청난 이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 거죠.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하일기란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갔다 온 거를 기록한 거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분량이나 도대체 좀 잠깐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뭘 이렇게 놀라셨는지. 예,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하고 청이 이제 이렇게 교역을 4대 이제 교린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절단이 이제 조선에서 이제 연경까지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요 기록을 연행록이라고 해요. 예. 이런 연행록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연암이 이제 40대에 갈 때는 청나라 권리웅 황제 70세 생일. 그런데 그때 청나라는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생일 파티는 전 세계의 빅 이벤트였죠. 그때 결합을 했는데 연경까지 갔다 왔으면 연행록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열하를 간 거예요. 네, 황제가 열하에서 이제 열하면 지금이 어디예요? 승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승덕? 네, 이게 북경에서 동북방 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피서지예요. 황제가 즐겨 다닌 피서지니까 산세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조선 사신단을 유별나게 불러들인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와라.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인으로서는 처음 동북방의 만리장성을 넘어가는 이런 아주 특별한 이제 사건을 경험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여행기가 열하일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국의 중심에서 또 최고의 행사, 전 세계 문명이 막 뒤섞이는 이제 문명의 도가니를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네네. 그 체험한 모든 걸 정말 다양한 글쓰기로 이제 표현을 한 세계 최고의 여행기이자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번역본이 이제 2권, 3권, 이제 3권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죠. 그리고 다양한 글쓰기가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 여행에서 오는 온갖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마치 이제 시트콤처럼 표현이 돼 있고. 시트콤처럼? 예, 너무 유머러스해요.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태도, 말,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온갖 이제 사건, 사고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대로 옮기는데 연암식으로 옮기면 그게 아주 유머가 아주 굉장합니다. 예. 근데 연암은 또 최고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중원을 가로지르면서 이제 중국 문명과 조선의 이제 역사 미래 그리고 이제 중국이 청나라는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어떻게 이렇게 150년이 넘도록 태평성대를 이루고 세계 제국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탐구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6개월에 걸친 여행이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여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기상이변이 심해요.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외유하는 거랑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황제 초청인데도 그렇게 근데 이제 고전스럽군요. 이게 기상이변이 너무 많아요. 중국이. 그러면 말을 타고 물을 건너는데 물이 이제 뭐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는 이런 이제 막 대모험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공식 사절단인데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모험을 하는 이런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죽을 고비도 좀 넘기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자기가 배운 지성을 총동원해서 이제 생사를 넘는 도를 터득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언어와 표현의 층위가 이토록 다양한 단일 텍스트는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읽고 뭘 크게 느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뭐 요즘 철학으로 말하면 이제 노마디즘인데. 노마디즘? 네. 그러니까 유목적 사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막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시공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성, 이거를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노마디즘으로 처음 이제 명명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공부를 그때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열하일기를 보고, 이거야말로 정말 유목적 텍스트가 아닌가. 이런 삶의 기술이 또 21세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감동과 그 메시지를 이제 막 글로 옮기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그 열하일기라는 작품을 만나시게 된 게 한편에서는 공부의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고. 그죠. 평생에 이제 밥벌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는데. 열하일기 정도의 그런 말씀하신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 텍스트다 보니까 이게 고전평론의 대상으로는 아마 가장 적합했을 수도 있고 대중들도 훨씬 흥미롭게 접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오한 거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일단 좀 내려놓고 그 대신 또 이제 여행의 온갖 재미와 막 그 에피소드들은 또 충분히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러니까 어린이 버전에서 정말 최고 철학자들을 위한 버전까지 이렇게 공존하는 텍스트라는 게 저는 이제 너무 큰 인생의 행운이었죠. 그래서 고전평론가로 평생 살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이 21세기형 삶이다. 라는 확신도 연암이 주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원래 그 고전은 이제 하나의 고전을 만나면 또 다른 고전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큰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길을 부르고 이제 강이 강을 부르듯이.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가 준 여러 가지 이제 화두나 메시지, 그 다음에 그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임꺽정, 동의보감, 뭐 서유기, 막, 그리고 이제 불경, 뭐 주역까지 이렇게 막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천을 이제 열하일기가 준 거예요. 이 고전은 하나가 하나를 부르고 하나가 하나를 부르고라고 말씀하실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논어, 그다음 뭐 맹자, 뭐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게 아니라 열하일기는 그다음에 뭐 임꺽정, 그다음 뭐 서유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양 고전은 다 또 연결된 점이 있는데, 동양 고전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 그 매트릭스 위에서 이제 시대별로 이제 나라별로 이제 수많은 텍스트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전하면 이제 주로 서양 고전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중국 고전.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고전은 굉장히 이렇게 좀 방치된 감이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이제 보배들을 보지 못하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물론이죠. 열하일기도 그렇고 임꺽정, 뭐 동의보감은 그 진짜 전 세계 어디에도 저는 그런 텍스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독서를 했기 때문에 견주어 보는 힘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거의 압도적인데. 그것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거기까지 설명 들으니까 열하일기가 우리의 고전으로서 임꺽정을 부르고 동의보감을 부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서유기하고 불경은 또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알기는 길에 대한 탐구잖아요. 그거를 서유기도 이제 길에 대한 거니까. 로드 클래식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붙여서 전 세계 여행기를 또 다 읽게 됐어요. 네, 열알기가 이런데 여행기는 다 이런가? 이렇게 하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 뭐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서유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유기로 또 연결이 되고, 서유기를 탐구하려면 불경을 봐야 되고, 서유기 안엔 또 주역의 세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또 동의보감하고 주역이 연결이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그 거미줄처럼 막 이제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곳을 종횡을 넘나들며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막 이제 그래서 이제 고전을 가지고 고전을 이제 그 평론하면서 산다는 건 이제 평생, 그리고 제가 농담처럼 다음 생까지다는 다 보장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할 거리가 계속 넘쳐나니까. 네, 그게 다 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표현하신 그 중년 백수가 됐을 때, 이제 박사학위 취득 때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목표가 있고 학생이니까, 그다음 이제 교수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그리고 공부 공동체 말씀을 하신 거, 그게 그 유명한 수유 너머, 요즘은 이제 이름도 많이 좀 바꿨던데, 그것의 모태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수유 연구실에서 이제 수유 너머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감이당 이렇게. 그렇죠.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왜 교수가 되고 싶었나를 이제 다시 생각을 했어요. 교수가 하도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안정된 직장 이제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데,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이 을 내가 원한 것이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배우고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학교가 아니라도 누가 월급은 안 줘도. 그래서 하여튼 밥벌이는 뭐 이제 어떻게 다른 방편을 쓰더라도 교수가 되고자 했을 때 가졌던 그 활동은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자. 그래서 이제 공부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당연히 공부는 이제 다른 친구를 불러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제가 많이 아는 건 제가 가르치고 당연히 제가 모르는 건 제가 배우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뭐 대학 교수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거기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초기에는 이제 주로 석박사 엘리트가 많았어요. 수유 넘어 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그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그 용산에 옮겨왔을 때는 뭐 300평에 뭐 이제 몇백 명의 회원이 막 들락거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좀 프리랜서로서나 이제 중년 백수의 자유를 좀 많이 침해하는. 너무 일이 많아지게 되죠? 뭐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조그만 단과대학 수준이 돼버리니까. 몇백 명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좀 분할을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난 새로운 공부를 할 때가 됐다. 그때 이제 동의보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다시 초심으로 돼서 돌아가려면 좀 조직을 정말 이제 씨앗의 단계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한 이제 대여섯 명이 따로 이제 그 공부에 마음을 둔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뭔가 우주 운명 이런 이제 동양 이제 의역학을 탐구하는 거라 지식인 사회하고는 이제 직접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대중지성이라는 그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이런 공부 모임이라는 걸 낯설어 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어떤 거예요? 시청자들뿐 아니라 제가 전 세계 지식인들을 조금 이렇게 접해보면 제가 간 나라 중에는 지식인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그러면 이제 전원 공동체나 뭐 저기 생활 공동체, 종교 공동체, 영성 공동체는 많이 있어도 그 공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일생활을 같이 하는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는 너무 평범한 마음으로 한 건데 교수가 안 돼서 교수랑 비슷한 거를 그냥 하면서 살자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생각에 일반적이지 않은가 봐요. 지평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여러 제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체로 석박사 실업자들이 모여서
같이 조금 더 공부해 봅시다. 그다음 이걸 어떻게든 글로 써서 뭐 원고라도 좀 받아봅시다. 그러다가 요즘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에 혹시 일반인들이 와서 듣고 싶으면 강연 들으러 오라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커가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의 생산 과정이 이 대학은 이렇게 선생, 학생, 그다음에 연구자가 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따로따로 있다면 공동체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세미나 그러면 저는 가서 배우는 거고, 근데 강의를 연다 그러면 이제 이건 오픈돼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세미나에서 배운 걸 바로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제 중계 방송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럼 대중은 왜 대학도 다 나왔고 굉장히 요즘은 이제 학벌도 높은데 예. 왜 이런 인문학 공동체 와서 듣는가? 예. 딱 한 가지죠. 이 지식의 삶이 결합됐기 때문이에요. 대학에서는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대학은 전공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전문가를 키우는 거예요. 예. 이 전문적인 지식이 내 삶, 내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인문학 공동체는 어떤 지식이든 그게 뇌과학이든 천문학이든 또 뭐 다른 사회과학이든 이것이 내 존재, 내 삶, 내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점을 서로 탐구하는 장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늘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이 괴롭지? 어디가 아프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간관계가 안 풀리지? 예. 그리고 이렇게 지식인이 넘치는데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은 그치질 않지? 그렇죠. 이런 질문을 본질적으로 아주 라디칼하게 짚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이제 그 동양 철학, 동양 고전에 굉장히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제 동의보감을 만나서 이제 제가 그런 사유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동의보감은 그냥 의서 아닙니까? 예. 의서인데 저도 이제 의서라고 생각하고 뭐 배울 생각도 안 했죠. 예. 그래서 의서 그러면 병이 있고 이제 치료법 예. 이제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의보감은 의학을 집대성하면서 완전히 그거를 생명과 우주라는 차원으로 재구성을 했어요. 생명과 우주까지? 왜냐하면 생명은 우주와 함께 탄생을 하고 생명이 탄생하면서 질병이 탄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아주 우주론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주론이 밑에 깔려 있으면서 생명이 뭐냐, 특히 인간의 생명이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탐구를 하고 이게 어그러졌을 때 질병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 질병은 생명의 균형을 바로잡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내가 지금 아픈 데 대한 어떤 그 치료법, 이 이제 매뉴얼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아프지라고 하는 근원적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존재론적 고민. 네. 그리고 아픈 것은 괴롭기만 한가? 괴로운 것인가? 안 아프면 그러면 인간은 것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예. 자유롭게 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해주죠. 그 질문만 던지게 해요? 답은 안 줍니까? 답을 찾아가게 하죠, 각자.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생명과 우주의 대순환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각자 찾는 거지 매뉴얼식으로 돼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넣어가면 그게 바로 이제 사주명리학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존재의 불균형을 안고 태어나거든요. 사주명리학이 동의보감의 한 부분가 예, 된다. 그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네, 음양오행과 육식갑자를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오행의 불균형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존재는 질병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병이 없이는 삶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불균형이 그러네요.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안 태어나십니다. 없죠. 이 세상을 못 살아요. 그리고 산다는 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병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병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병과 함께 공존하면서 가는 것이 인간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프다는 게 생리적으로 아픈 것도 있지만 이거는 심리하고 연결이 되죠. 마음으로 아픈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아픈데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아프게 되죠. 네.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내 인생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 전체를 나는 불행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병이 더 깊어지죠. 네, 이게 괴로움의 끝이고 네. 이럴 때 이제 사실 인간은 두 가지 방향을 취하는데 중독이 되거나 폭력으로 가요. 근데 이제 이게 현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뭐에 있어요. 중독되고 어떤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거에 중독이 돼요. 모든 상품, 그다음에 문화, 스포츠.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에도 다 중독된 방식으로 아하. 태도를 취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몰두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딘가에 탐닉해야만 네,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게 중독이다. 네, 그러니까 폭력은 이제 술하고 마약 몇 가지였는데 예. 이제는 거의 모든 게 이제 탐닉으로 가는 거고 이제 폭력은 그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안 생길 때 그러면 이 원인을 본인한테서 못 찾아요. 타인에게로. 네, 못 찾기 때문에 이제 병인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이제 타인에게 가까이인 타인. 그게 되게 가족인 경우가 참 많죠. 네. 그러니까 결국 공부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학교와 달리 자신들이 하고 있는 공부를 인생과 우주 전체에 대한 고뇌로 꼭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그 공부 공동체가 살아있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든다, 늙는다, 죽는다는 것도 이제 이 공부의 영역에 들어오죠.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되니까 그 공부를 함께 하러 오는 어떤 대중들도 금방 자기 문제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10대부터 80대까지 다 공존하는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